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공존하기. 김혜남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정신분석 전문의. 이것도 도서관에서 그냥 제목이 눈에 띄어서 골라봤습니다.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른으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해보려고요. 김혜남 선생님은요, 정신분석 전문이시고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녀 역시 50여 년의 인생을 딸, 아내, 맏며느리, 두 남매의 엄마, 의사, 교수 등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만나 성장통을 겪었다. 5년 전 우연히 예상치 못한 병을 발견하면서 인생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성장통이었다고 담담히 말한다. 병을 안고 살면서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인생의 성장통. 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지 올해로 20여 년이 된 그녀가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다.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 프롤로그. 제2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증거를 대봐라 하는 얼굴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 아이는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분노하며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강력한 감정이 치솟아오르면 그건 대부분 그 아이의 분노와 슬픔이다. 이 아이는 과거 어느 순간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 성장을 멈춰버렸다. 우리는 가끔 한밤중에 흐느끼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때때로 꿈속에서 괴물에게 쫓기며 달리고 또 달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의 진실을 알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슬프고 괴로운 기억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을 회피하며 침묵해버린다. 그러나 침묵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의 분노만을 키운다. 진정 그 아이의 고통을 어루만져 달래고 멈춰버린 성장을 계속하게 하려면 그 아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디가 아팠는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가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고 거기에 약을 바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가 아무는데 필요한 제2의 성장통을 겪는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알코올 중독의 성격 이상자인 그는 어린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모질게 학대하며 돈벌이를 시켰다. 아버지가 두려워 도망치지 못한 딸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어른이 된 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코 드라마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죽는다는 설정을 하게 되었다. 연출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보인 반응은 놀라웠다.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무대로 뛰어올라가 절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이 많은데, 아직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극이 끝나고 관객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녀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심리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엄마였었는데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가실 때가 아니라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정이 뭔가 응어리가 안 풀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다.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을 멈춰야겠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의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아이의 슬픔을 보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제2의 성장통을 겪는 내내 그녀는 많이 힘들어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많이 안타까웠다. 그녀가 힘들어 포기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얼마 뒤 나를 찾아온 그녀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말했다.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이런 행복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감정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는다. 어머니의 자궁과 이별하는 출생의 충격을 시작하여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잃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잃고 꿈 많은 학창 시절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젊음을 잃는다. 그러다 결국은 이 세상과 작별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게 인생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있었나요? 꿈 많은 학창 시절이 과연 있었나 싶은데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엄한 현실뿐이다.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경쟁을 거쳐야 하며 어떤 것도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다. 나이 들수록 책임감으로 더욱 고달파지면서 인간미마저 잃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슬프고 고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떠나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 5년 전 우연히 예상치 못한 병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병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처음에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45년 동안 딸로서, 아내로서, 맏며느리로서, 두 남매의 엄마로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있는 힘껏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나날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을 잃으면서 더불어 많은 것을 체념해야 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단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로 현재의 삶을 팽개치고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자 내 앞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깊게 이해함으로써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 저도 동감입니다. 태어난 것과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결코 지나친 욕심은 아니다. 인생이란 상실의 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그저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와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씩만 덜어내도 얻을 수 있다.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보채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는 나이 드는 게 참 좋다. 나이 들면서 행복해졌고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성장통이 큰 만큼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06년 5월 김혜남. 그저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저도 이거를 덜어내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마음속에. 1장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듣기 싫지만 많이 하는 말, 나의 값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날마다 조금씩 먹어치운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는 그동안 먹은 시간의 무게가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는 이 무게를 나의 값이라 한다.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먹은 밥값을 하듯 나의 값을 하라고 독촉한다. 심지어 야박한 세상은 내가 나이를 셀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바로 나의 값을 들먹인다. 그래서인지 웬만큼 나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 값 좀 해라. 다. 동생과 싸울 때는 형이면 형답게 나이 값 해라 하며 핀잔 듣기 일쑤고 어릴 적 하던 대로 장난을 좀 치려 해도 나이 값 좀 해라 하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어른이 되어 유치한 행동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나이 값도 못한다며 인상을 쓰고 노인이 되어 사랑에 빠지면 나이 값도 못하는 주책이 되어버린다. 노인이 되어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다소 희망적인데요. 저한테는. 노인이 되어도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세월은 제멋대로 내 안에 들어와 놓고 이제 그 값을 내라고 나에게 옥죄다. 나를 옥죄다. 마지막에는 그 나의 값을 대신 내놓으라는 듯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 그러고 보면 세월은 참 매정하고 잔인하다.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던 부모님은 내가 어른이 되면 이제 그만 나의 값을 하라며 나의 등을 떠민다. 이때의 나이 값이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대치다. 그 기대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따라 나이 값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값은 나에게 지어진 책임과 의무의 양과 비례한다. 우리는 흔히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자기 중심적인가 현실 중심적인가 하는 행동 방식에 있다. 다시 말하면 쾌락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아이이고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어른이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현실의 이모저모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애늙은이라 부른다. 저는 어릴 때 애늙은이라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애늙은이. 반면 어른이 현실은 제쳐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면 철이 덜 든 사람이라고 부른다. 저는 어릴 때는 애늙은이였고요. 지금은 철이 없다는 얘기를 듣네요.
인생을 뒤집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을 속물로 생각한다. 꿈도 낭만도 없고 오로지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재미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에게 짐지워진 나이값에 짓눌리고 당혹해한다. 충분히 나이를 먹었으니 현실의 법칙에 순응하라 해놓고 안 그러면 나이값도 못한다고 욕하고 그에 충실하면 또 속물이란다. 이처럼 어른의 나이값에 대한 기대치는 막중하다. 어른이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명제는 어른이 된 순간부터 자타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짐이 된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어른은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잘 벌어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어른이 되면 결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또 어른은 성공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어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단지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딸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뭘 묻는다. 글쎄, 나도 모르겠는걸? 하고 대답하니까 아이는 어른이 그런 것도 몰라? 하며 휙 돌아서 가버렸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아니? 괜히 씩씩거리며 소리쳤지만 한편으로는 머쓱했다. 어른이라면 정말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다. 박사님도 그러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래? 아이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셋이 성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뭔가 알아가고 같이 뭔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아서 다 어른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나면 그 어린 시절의 아이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때도 좋았는데 전 지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똑같이 어른, 젊은 어른, 나이 든 어른 이런 동일한 그 어른 선상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참 다양한 시각을 느끼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아이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모이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른은 쉽게 동요되거나 흥분해서도 안 된다. 저는요 엄청 쉽게 동요된다기보다 엄청 약간 호기심이나 이런 거가 발동되면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이제서.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기에 어린이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저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총량이 있다고 약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총량을 지금에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저한테 철 좀 들으라고 하고 저희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채워서 어른이 됐으면 좀 성숙하고 원만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제가 성격이 모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 유년 시절에 뭔가 채우지 못했던 그런 총량이 지금 과제로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허용되고 때로는 귀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순간부터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수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사소한 일로 너무 좋아하거나 화내서도 안 된다. 어른이면 자고로 진득해야 한다.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며 아무리 슬퍼도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있어 어른이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어릴 적 나에게 어른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저는 엄마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얼른 어른이 돼서 그걸 반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게 아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에 조건을 단다. 멋있게 남보란 듯이 살고 싶니?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런 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바라던 어른이 된 뒤에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른이라는 게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른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짐을 지우는 것일까? 사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모르는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으며 실수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매사에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빈틈이 있고 실수도 한다. 더구나 인간이기에 나이 들어도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른도 운다. 어른도 겁을 내고 무서울 때가 있다. 어른도 아이 같은 면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어른이란 이름에 덮어 씌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어른은 별다른 게 아니다. 어른이란 제 인생의 짐을 지가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힘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사회가 그 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나 스스로 그 짐을 들어야 한다. 그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좋은 점도 참 많다. 부모님이 내 짐을 들어줄 때는 싫든 좋든 부모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 짐을 내가 드는 순간 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거나 시냇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다. 오솔길로 가도 되고 큰 길로 가도 된다. 가다가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그러다가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어쨌든 내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기꺼이 책임질 수 있다. 내 짐을 내가 들고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인생길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마도 그것은 나잇값의 대가로 얻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크게 기뻐할 일도 크게 슬퍼할 일도 없다. 기범 씨는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씻기도 귀찮아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다. 안방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고 날마다 그 방송이 그 방송인데 뭐가 재미있다고 웃는 건지. 낮에 친구 녀석이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해버렸다. 만나면 또 술 먹고 여자 문제를 늘어놓을 게 뻔하다. 녀석은 질리지도 않은지 여자를 사귀면 번번이 난리법석이다.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그 여자인데 말이다. 여전히 사랑 타령을 하는 걸 보면 녀석은 아직 순진해서 철이 들려면 멀었다. 옆방에서는 대학생인 여동생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나 본데 할 얘기가 뭐 그리 많은지 전화를 끊을 줄 모른다. 그래, 지금이 좋은 때지.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해봐라. 세상에 별거 있는 줄 아니? 다 그렇고 그렇지.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기범 씨의 경우 직장에 가면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잘나가던 선배들이 한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는 걸 보면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딱히 우울한 건 아니다. 뭐 가끔 재미있는 일도 있다. 문제는 사는 것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기운만 빠지고 여자들이 변덕에 질려버렸다. 저도 여잔데 여자들이 변덕에 질려버렸습니다.
여자들이 변덕에 질려버렸다기보다 변덕스러운 여자들한테 질려버렸어요.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변덕스러운 남자들이 있어요. 질려버렸죠. 근데 그 변덕스러움을 왜 여성성이 갖고 있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겪진 않았지만 변덕스러운 남자도 꽤 있거든요. 시기를 봐서 적당히 결혼하면 되겠지. 사랑이 밥 먹여주나? 어차피 결혼은 생활인걸. 이런 기범씨를 친구들은 애늙은이라고 놀려댔다. 왜냐하면 기범씨는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에게 세상엔 그다지 기쁠 일도 슬플 일도 없다며 면박을 주곤 했다. 그에 의하면 세상은 기뻐봤자 잠깐이고 아무리 슬퍼도 잠깐일 뿐이다. 슬픔 오래 가던데요. 저는 슬픔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기저가 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슬플 때는 그냥 충분히 슬퍼하도록 내비뒀으면 좋겠는데 또 어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시선을 보내긴 하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한평생 살다 죽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친구들이 그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물으면 기범씨는 오히려 니네 사는 게 재밌냐? 니네는 사는 게 재밌냐? 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미있지도 않은데 재미있는 척하는 게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 넌 왜 사니? 라는 질문에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한 세상 이렇게 살다 갈 뿐이라며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한다.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지. 왜 태어났니? 라고 물었을 때 내 의지로 나온 건 아니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세상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는 기범씨. 그렇다고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는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괜찮다. 다만 마음속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기범씨에게 일상은 그저 무료하고 권태롭기만 했다. 저도 권태로운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일상생활이 권태로우면. 요즘 기범씨처럼 인생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에게 세상은 그저 그런 곳이다.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 된다. 아, 그래야 되는군요. 저는 잘 속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진실하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귀다 보면 사람을 새로 사귀다 보면 실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좀 친구를 많이 사귀어봤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인간관계에선 제 햇병아리거든요. 어차피 세상에서 믿을 건 자신뿐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바삐 사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 기범씨가 원래부터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 건 아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자라났다. 착실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던 그는 사춘기 때 잠깐 반항한 적은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기범씨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돈도 잘 벌고 외제차도 타고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다. 부모님도 은근히 그가 법대를 들어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생각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원하던 법대만 못 갔을 뿐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차차 학교 생활도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였다. 몇 번 고배를 마신 끝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별로 알아주지 않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다.
게다가 부모님도 어른이 된 그에게 예전처럼 신경 쓰며 챙겨주지 않았다. 그러자 기범씨는 그동안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게 아닌데 무언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결국은 자신도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쫓기듯 살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만큼은 남들과 멋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결국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고 가는 게 삶의 마지막 목적인가 싶었다. 이후 기범씨는 모든 일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마치 인생을 다 알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유치하게 작은 일에 매달리고 기대하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사실 기범씨는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감정이 두려워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 세상과 인생에 대해 또다시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상처받는 바보짓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21세기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꿈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고문을 당하며 산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재미와 희망을 준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꿈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 앞에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꿈이 아니야. 돈과 능력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2009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때도 그랬나 보죠. 2009년이 아니라 이게 2006년 2006년이면 꽤 오래되었는데 그때도 이랬군요. 화려한 영상으로 그것이 마치 꿈이냐 우리를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같은 생활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은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과 통한다. 그러니까 반은 현실에, 반은 꿈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려서부터 드라마나 영화 혹은 광고를 통해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막상 어른이 되면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물론 영상을 통해 봐온 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봐왔고 지금도 계속 눈앞에 나타나는 환상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실은 더욱 초라해 보이게 된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없는 환상에 대한 좌절과 분노로 아예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 되어버린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포도를 따먹으려다 실패한 여우가 저 따위 신포도를 누가 먹어? 라며 돌아서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줄어들게 된다. 기범씨의 감정은 사실 권태다. 권태는 우리의 이상이 너무 높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상이 높을 때 생기는 감정. 자신이 처한 현실이 이상에 비해 너무 초라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경시하고 차단해버린다. 제가 권태 상태가 되게 길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상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원인이 권태였나 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제 상황이 초라하니까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저희 배우자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요. 단순한 것에 기뻐하고 좀 어린아이들의 반응처럼 요즘은 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무 것에도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일에 심드렁해진다. 그러니 크게 기쁠 일도 크게 슬플 일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 표정이 없나 봐요. 웃을 때 찡그리는 표정, 화내는 걸 잘 제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기 연습을 할 때. 물론 기범씨처럼 사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다. 어쩌면 끝없이 욕망하고 찢기고 좌절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정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꾹꾹 억압되어 있는 감정은 나중에 불안이나 분노 등 다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쩌면 기범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건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 행복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오며 아주 작은 일에 웃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만약 당신이 기범씨처럼 사는 것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일에 심드렁하게만 여겨진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려하게 성공해서 남들에게 갈채를 받는 것만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당신도 분명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다른 복잡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즐겁게 웃고 슬프게 울어보라. 물론 기범씨 생각처럼 모든 순간은 곧 지나간다. 그러나 당신이 살고 있는 건 바로 그 순간이다. 그리고 삶의 묘미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데 있다.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해서 제가 많이 불행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여기 있으면 제 생각은 그 앞에 가 있었거든요. 과거를 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네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환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과 똑같기를 바란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도 많았나 봐요.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요즘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망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구나. 나와 포커스가 같지 않구나라는 그런. 나와 마음이 비슷해서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며 상처 입기를 반복한다. 맞아요. 굳이 말해야 하냐? 특히 가족 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은 독심술을 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읽어내려 하는 것이다. 지우 씨는 오늘도 도저히 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자기 연애 얘기만 늘어나? 나는 안 그랬는데. 은근히 배신감이 들고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상사라면 모범을 보여야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옮기고 있는데 자기는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점점 더 화가 나고 이전 일들까지 새록새록 떠올랐다. 엄마도 그래. 적어도 엄마라면 딸이 힘들어서 밥도 잘 못 넘기는데 옆에서 챙겨줘야지. 가게를 맡겨놓고 여행을 가? 저 엄청 찔립니다. 가게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게다가 회사에 휴가를 내서 가게를 보라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휴가 내서 가게 보라고는 하진 않았고 방학기간이어서 가게를 좀 맡겼죠. 그래서 가게를 잘 맡겨서 방학 때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 참 안 왔죠. 대학 4년 내내 손에 꼽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요인이 있긴 했지만 이래저래 가게 맡겨놓고 어딜 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더 열이 받았다. 아, 그랬었군요. 맞아요. 아, 열받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농담으로 하려니 했네요. 진짜 독심술을
갖기를 바랬던 거네요, 저도.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럴까? 지우 씨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뭐뭐라면 혹은 나라면 이럴 텐데다. 지우 씨는 또한 뭐든지 자기와 관련시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습성이 있다. 만일 직장 상사가 인상을 쓰고 지나가면 분명 나에게 화가 난 걸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속을 끓이곤 했다. 저도 그런 유형이었는데. 그러나 과연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그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것들로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독특한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거를 인정하면 세상 살기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다 독특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세상 살기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얼굴에는 자신만의 사연과 역사가 쓰여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영혼이 만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얼굴 속에 담겨있는 사연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미움이, 기쁨과 슬픔이, 행복과 불행이 물감처럼 풀어지며 우리의 삶을 채색하여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물론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 맘 같은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나를 품에 안고 있던 엄마. 그때는 내가 웃으면 엄마도 행복해했고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파했으며 내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내가 배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금방 알아차리곤 했다. 저는 아이를 넷이나 키워냈는데요. 잘 몰랐어요. 울면은 가서 확인을 했지 금방 알아차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엉덩이 냄새를 먼저 맡았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행복했던 그 시간은 금방 흘러가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때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완벽하게 일치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애인이나 부부, 부모, 자식 사이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별것 아닌 일로 목숨 걸고 싸운다. 네, 저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그가 나와 다른 사람임을 못 견디는 것이요. 그래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사랑해서라기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육아 문제를 두고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좋을까? 뒤집어 생각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 안에 있는 모순과 불합리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교정해줄 그 누구도 없을 것이고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세상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서로를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하고 충고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변화무쌍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인생을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빼앗길 것만 같은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 각자의 생각을 서로에게 강요할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세계가 침범당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진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유연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해보기.
그러면 이제껏 나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들이 사라진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상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다. 낯선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듯 우리는 낯선 사람과 마주하면 긴장하게 된다. 특히 상대가 나와 피부색이나 생활습관이 전혀 다를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가만히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나와는 너무 다르지만 또 너무도 비슷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반가운 손님으로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의 시를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가기. 그것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묘미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일 것이다. 왜 나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걸까? 별 문제 없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데, 난 건강한 어른인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31살인 은주 씨는 집에서는 결혼 안 한다고 성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지금은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은 바람뿐이다. 물론 적극적이고 당당한 그녀는 벌써부터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촉망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팀에 새로 들어온 동료의 기획안이 은주씨 기획안 대신 채택되었다. 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다. 그때는 기분이 안 좋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상대방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웃으며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상사가 떨어진 은주씨의 기획안도 좋았다고 칭찬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고 특히 상사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났다.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면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불안해서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다. 어린애같이 혼자 있는 게 두렵고 지하철을 타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대로 내린 적도 있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친구들한테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모두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다며 자신을 바라보고 놀릴 것만 같았다. 은주씨처럼 어른이 된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불안장애는 가장 흔한 심리적 문제다. 전에는 더 힘든 일도 끄떡없이 잘 이겨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유 없이 초조와 불안감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움츠러들면서 자꾸 사는 게 자신이 없어진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마치 창피한 일을 저질러 놓고 들킬까봐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왜 그러는 걸까?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험이나 면접 같은 불안 요인이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별 이유 없이 막연히 불안해질 때도 있다. 저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이런 불안지수가 엄청 높아요. 불안은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기 불안이다. 이러다가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저 그래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저는 제 막연한 불안증이 제 스스로 뭣도 모를 때는 저희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불안감을 많이 조장하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엄마 말투가. 그러니까 조심하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경고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그 덕분에 제가 불안증이 굉장히 높아요. 불안 증세가. 약 먹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매사에
불안감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만 한편 그 불안에 적응하고 대비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시험을 앞둔 아이가 불안하지 않다면 공부를 하겠는가? 근데 이게 불안 지수가 너무 높으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불안해야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 생각은 하겠지만 그건 압박감이지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를 봐도 그래요. 공부를 하는 애는 시험이 앞이든 상관없이 공부를 해요.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이 불안감 때문에 공부가 더 방해되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옆에서 관찰한 걸로 보면은 불안감이 없다고 공부를 등한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위의 불안감이 필요하지 불안지수가 높으면 이거는 되려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시켜 더 큰 일을 막게 한다. 문제는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다. 이런 불안은 특히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성인은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수많은 갈등을 추스르고 해결하면서 정신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균형을 이룬 상태다. 그런데 왜 어릴 때도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어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다. 은주 씨는 여태껏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왔다. 다만 그녀에게는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발표 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한 적이 있었다. 평소 날카로운 성격이던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너 바보 아니니? 라며 면박을 주었다. 이런 경험들이 정말 너무 오래가지 않나요? 잠재의식 속에 묻어있다가 그래서 정말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그 트라우마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 교육도 없이 부모가 되고 어른 교육도 없이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질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성인인 거죠. 우리도. 너 바보 아니니? 이런 말 흔히 듣고 자라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 건지 워낙 바보 같아서 그런 건지.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창피해 죽을 것만 같았다. 이후 아이들은 그녀만 보면 바보라고 놀려댔다. 저는 벙어리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벙어리. 그래서 그녀는 학교 다니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집에서조차 네가 바보같이 말을 하니까 그렇지, 네가 바보같이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라며 똑같이 면박을 주었다. 4학년에 올라가면서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는 바보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고. 살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비롯된다. 은주 씨는 똑소리 나는 아이였다. 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해 형제 가운데 공부도 제일 잘했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된 배경에는 그녀의 성격 외에도 어릴 때 받은 심리적 충격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것들이 발전에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만감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가 깔린 거죠.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저는 그랬거든요. 쉽게 어른들이, 특히 저희 엄마가 던지는 말에 난 그렇지 않아 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 부질없었는데. 10살 때 경험한 모욕감과 창피함, 그리고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려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했고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어릴 때의 가슴 아팠던 기억이 기획안을 거절당하자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은주 씨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압력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도 결혼 안 할 거냐며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었다.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획안을 거절당한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 일이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입증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자아가 약해진 상태에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선택되자 어릴 적 창피당하고 무기력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유들과 더불어 그녀의 불안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집단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창피당하고 쫓겨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큰데 그런 심리는 은주 씨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릴 때처럼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 자신도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생기는 불안을 어쩌지는 못했다. 저도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많이 호전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정신과에 가본 것도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서서히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한 2년 전 상태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사춘기를 지나 다 자란 어른들도 내적인 갈등 요인을 겪는다. 오히려 어른이 아이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는지도 모른다. 어른에게는 누구나 은주씨처럼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다 현재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갈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른은 여기에 또 하나의 짐이 지워진다. 어른이라서 어른답게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잘 견디고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은 갈등을 마음 놓고 드러내지 못하며 따라서 슬픔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어른이 된 뒤 불안장애 같은 신경증적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어른이라고 항상 강한 것은 아니다. 어른도 쉽게 상처받고 슬퍼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 은주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안에 시달린다면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겨봤자 결코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과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선생님이 면박 주거나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이제 억울함을 집에 와서 많이 토로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선생님도 직업이 선생님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전부 너의 일부분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그걸 전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친구도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듯이 선생님도 나와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흘려버리라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부정당하고 이러는 거를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뱉는 어른들의 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 없이 말들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되게 한 반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많이. 그랬을 때 일단 선생님을 뭐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어쩌면 네가 가진 장점이 그 선생님의 화가 났을 수도 있다. 너가 가진 장점에. 우리들은 흔히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지름 5cm짜리의 보석인데 한 뭐 50cm 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내 재능을 보기보다 남이 가진 재능 이런 거에 더 우리가 시기심, 질투 이런 거 느끼잖아요. 참 인간관계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도형을 하나씩 파악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관계를 접할 때 좌충우돌하면서 상처받고 헤어지고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저의 경우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각각 다른 도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좀 1년 좀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겉보기를 우리가 첫인상으로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낙인 찍었던 그 첫인상과 다른 면이 점점 나올 때마다 제가 실망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안해질 때가 있다. 이때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불안은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든다. 대부분 불안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불안해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그런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절대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잘 생각해보라. 불안의 근원은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불안증은 줄어들 수 있다. 은주 씨도 어릴 때의 창피하고 무서웠던 경험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이 현재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 은주 씨는 불안이 찾아오면 지금은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그녀의 불안은 멀리 흘러갔다. 그러니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달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기까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정까지 가는 뭔가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랑, 노력해도 맘대로 안 되는 이유. 이거는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프롤로그와 두세 챕터 읽어봤는데요. 정신 분석이다 이렇게 분석적 접근이다 이렇게 확 도장 찍어서 보기보다 그냥 일상에서 상담하신 케이스를 갖고 조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읽다 보면 어떤 챕터에서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